근데 아예 벌써 마시고 있어. 자, 44쪽 펴시고 바로 작품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작가 소개 좀 한 다음에 작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나와 남이란 작품이 갈래가요. 우리 서정, 서사, 급, 교술 해서 문학에는 4개의 갈래가 있고, 자, 서정 갈래 우리가 배운 게 서경별곡 배웠고요. 여기서 배운 거 서경별곡이야. 물론 앞에서는 이 산수나무의 농사를 배웠지만 두 번째 서사갈래로 나산이라는 소설 배웠고, 극갈래로 북어대가리, 마지막 교술갈래가 나와 남입니다. 그럴 때 다른 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텐데 현대시, 고전시가 혹은 현대소설, 고전산문,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 텐데 교술이 뭘까? 그냥 수필을 떠올리시면 돼요. 수필.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수필 얘기를 복습하고 작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 뭐예요?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조금 더 나가게 되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가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수필도 있어요. 현대 수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위쪽 거를요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부르고 밑에 거를 중수필이라고 부릅니다. 가벼울 겸 무거울 중에 차이가 뭐냐면 주제가 가볍고 무겁다예요. 가벼운 주제는 작가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걸 통해서 나는 뭘 알게 됐네, 이러면 경수필이고, 중수필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고기만 처먹지 않아?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중수필이라고 해요. 경수필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예전에 황순원, 그 소나기 쓴 황순원 작가의 모델이라는 수필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일화가 나와요. 이거는 깨달음은 없는데 되게 재밌는 유머가 있는 작품인데, 어떤 미대생이 졸업 작품을 그리려고 시장에 갔어요. 모델을 찾습니다. 누구를 그리면 이 인생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 그래서 봤더니 지게꾼을 찾은 거야. 아주 덥수룩한 수염에 씻지 않은 얼굴에 그 다음에 이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지게꾼을 발견하고, 와, 저 사람이다, 저 사람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섭외를 해요. 내일 저희 화실로 와주시면 저희가 모델 그려드릴게요. 아직 하루 벌 일당보다 더 드릴 테니까 내일 꼭 찾아와 주세요 해서 그 모델이, 그 지게꾼이 집으로 간 다음에, 아니 글쎄 나를 그림을 그린다네, 여보 그 명절 때 입는 양복 좀 꺼내주고 그 면도 좀 해야 되겠어, 면도 다 해버리고 얼굴 깨고 씻고 양복 입고 깔끔하게 찾아가요. 그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럼 뒷이야기 우리가 상상해야 되겠죠. 또 뭐 되어 있냐면요, 그 구두라는 작품이 있어요. 계용묵. 계용묵 작가의 구두는 뭐냐면요, 이 계용묵 그 원래 소설가예요. 백치 아다다를 쓴. 덩치가 상당히 커요. 그 옛날에 키가 180이 넘었답니다. 몸무게는 100kg 밖이고요. 이 사람이 하도 몸이 무거우니까 구두만 신으면 그냥 다 달아버리는 거야, 뒷굽이. 그래서 이 구두가 너무 아까우니까 새 구두를 사자마자 구두방에다가 뭐 했냐면요, 그 철판으로 징을 달아요. 그 고무 부분을 헐지 말라고.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걸음 소리가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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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철판이 바닥에 닿는 소리. 어느 날 밤길 걷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깜깜한 골목길이에요. 앞에 어떤 아가씨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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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있는데 아가씨가 한번 뒤돌아보더니 갑자기 걸음이 좀 빨라지더랍니다. 뭐지? 하고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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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있는데 점점 빨리 아가씨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걸음 소리하고 내 인상이 놀래가지고 아가씨가 지금 빨리 그냥 도망가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추월해야 되겠다, 저 아가씨를. 걱정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해서 저벅저벅 뛰어갔어요. 근데 아가씨가 덧방속도로 다다다다다 도망가고 결국은 이제 거의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그 아가씨가 거의 반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냥 짤막짤막하고 가벼운 이야기 다루게 되면 병수필이 되고요. 중수필 같은 경우는 법정 스님에 먹어서 죽는다라는 아이러니한 제목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가지고 비만으로 인해가지고 뭐 죽는다, 그래서 뭐 채식위주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중수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은 나와 남은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작품이에요. 한 개인의 취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내가 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수필이기 때문에 중수필과 경수필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경수필 영어로 미셀런이라고 하고 중수필을 에세이라고 합니다. 에세이는 여러분들 영어 에세이 이런 거 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논술을 에세이라고 해요. 왜 논술이 에세이냐면 논술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를 던져줍니다. 논술 문제 말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설문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그냥 중수필 수준의, 그래서 에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작가 소개 간단히 할게요.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가 좀 있었대요.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학 시험을요, 학력고사도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래 안 된 거예요. 1994년부터 수능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93년까지는 학력고사로 대학 갔는데 그것도 70년대 이후예요. 이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교수님이 대학 가던 시절에는 각 대학별 고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별 고사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가지고 혹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출제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대학별 고사라고 합니다. 그 대학별 고사가 부활됐다 말았다. 학교별로 논술 시험이 대학별 고사였죠. 옛날에는요, 그냥 서울대 문제, 고려대 문제, 서강대 문제 학교 가서 시험 봤던 적이 있었어요. 학교 가서. 각 학교마다 문제가 달랐답니다. 그럴 때 장혜미 교수가 영어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영어를 전공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강대학, 아니 딴 대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명문대학이었어요. 이 장혜미 교수의 시험 응시를 거부했어요. 넌 시험 못 본다. 이유는 하나였답니다. 너 장애인이니까 시험 보지 마. 거절 당해서 되게 상심에 빠져 있는데 그 지금 서강대학교예요. 그 당시 총장님이 장혜인 교수한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봐라. 우리 학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을 거고 네가 몸이 불편한 것이지 머리가 불편한 건 아니니까 시험 기회를 주겠다 해서 서강대 시험을 보고 그 학교에 합격을 해서 서강대 다니고 서강대 교수까지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요 교수 생활하면서 암이 3번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암 한번 걸렸다가 치료가 됐는데 전이 돼서 또 발병하고 또 전이 돼서 또 발병하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수업을 등한시하거나 학생들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전혀 몰랐대요. 암 투병 하시는 줄. 그 정도로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떠난 교수였답니다.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이 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나는 소중하죠. 그럼 남은 뭔가? 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수필을 썼답니다. 자, 처음 부분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의 인식,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바로 옛 이야기,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속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요, 설화겠죠. 신화일까요? 전설일까요? 민담일까요? 신화. 왜?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이니까. 그죠? 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어떻게 했냐? 각자의 목에 2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해가지고 바로 뭐를 가지고? 보따리.
얘를 목에 걸어 놓았는데 하나는 타인의 결정,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결정. 이거는 앞에, 이거는 뒤에. 결국 뭐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결정은 잘 보지만 자신의 결정은 잘 볼 수 없음을, 바로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보따리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신의 결정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 어떤 속성이냐? 타인의 똑같은 결점인데 타인의 결정은 잘 보고 자신의 결정은 못 보는, 바로 현대인의 이중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현대인의 이중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뭐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자, 일단은 신화 이용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면 이제 자신 얘기를 하겠죠.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이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평판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어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 성향, 어떻다? 양면적이다. 여러분들 이때 양면적인 거랑 이때 이중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중적인 건요, 남 잘못은 잘 보고 자기 잘못 못 보는 이중성이고요, 이때 양면적인 것은 해석의 양면성입니다. 해석.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 양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라마에 현빈이 나왔어, 아니면 뭐 박보검이 나왔어, 아니면 뭐 정혜인이 나왔어. 그러면요, 아, 정혜인은 그렇다. 요즘에 걔 누구지? 농구 잘하네. 서장훈이랑 같이 농구하는 애 중에 별명이 얼굴 천재인이가 있다며. 차은. 별명이 얼굴 천재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선생님들 딱 보면 이래요. 똑같은 미남을 두고 여자들의 반응, 어우야. 남자들의 반응, 어디 기생오래비가 생겨가지고. 똑같은 잘생김을 가지고 해석이 전혀 상반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양면성이야. 별가는 거 막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해석이 양면적이라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평가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상반된 해석의 예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예시의 방법, 그 다음에 얘를 나열해요. 그래서 열거.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독자들이 이런 상반된 해석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공감하게 만들려고 많은 예시를 열거합니다. 니네가 봐도 그렇지 않니? 하게 써놓은 거죠.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겸손하다 장점이죠. 어떻게 해석되기도 합니까?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단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 이거 장점인데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경우죠. 그 사람의 장점, 단점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장점이지만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진중은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경우죠. 서장훈 아저씨처럼. 그
다음에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또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또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하고,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잘난 척하고 우월감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바로 뭐야? 인간 성향을 양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대한 뭐예요? 예시와 일거를 통해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듯 인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달을 보시면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이거 뭐예요 지금? 내가 학생들에게죠. 그리고 고등학생은 영문학 과목이 없죠.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직업, 대학 교수, 그것도 무슨 과? 영문학과 교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역할 바꾸기. 자, 이때 역할을 바꾸는 건요, 이 사람의 수업 기법이고 뭐냐? 바로 남의 역할을 나로 바꾸어. 뭐하기?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기.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한자성 하나가 떠오르겠죠? 어떻게 돼서? 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역, 지, 사, 직. 시험 문제가 쉬우면 이거 나오고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이거 취급도 안 할 겁니다. 너무 뻔해서. 역지사지. 그것을 힘주어 말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화작품 감상하실 때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고 분리하는 순간 제대로 된 감상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만약 이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라면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 저도 강조하는 거죠. 고전 시가 작품 공부하실 때 윤선도 나오고 정철 나오고 박인도 나오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난 나예요 하지 말고, 내가 그 시대에 사대부로서 남성으로서 충성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내 인생 목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노래가 공감이 되고 타당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죠. 그렇게 역할 바꾸기를 강조해서 뭐 하느냐? 바로 윌리엄 포그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게 대표적인 작품의 예입니다. 수업에 활용한 구체적인 이 작품의 예, 에밀리에게 장미를. 자, 얘는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이거 공사나 이런 큰일을 할 때 우두머리 얘기해요. 호머 베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기괴한 이야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극약을 먹이는 여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이 기괴한 이야기, 왜? 에밀리가 기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가.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타납니까?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자 뭡니까? 바로 평가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평가가 나온 이유 바로 작품에 등장하는 에밀리를 남이란 존재로 봤기 때문에 나와 분리시켜서 그래서 이 에밀리의 행위가 괴팍스러운 성향을 지닌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의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다양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가치관의 사람도 있다라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거의 공사당처럼 만장일치로 이상한 여자야 라고 평가만 나오고 더 이상 토론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 오상진 아저씨가 사고력입니다. 응용력입니다. 승력합니다. 막 선물 주는 그 광고하는 그 업체. 하늘의 독서공술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한때 그 강좌도 했었거든요. 알바로.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 흥부는 착한 사람인가? 심청이는 효녀인가? 선녀 나무꾼의 나무꾼은 착한 사람인가? 이런 걸 가지고 막 토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효녀가 아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시선이었죠. 신체가 효녀가 아닌 이유는 아버지 혼자 두고 먼저 죽었기 때문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불효이기 때문에. 흥부가 착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아이를 11명을 낳아서 굶겼기 때문에. 나무꾼이 착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혼인명자 특수 절도를 했기 때문에. 선조가 훔쳤잖아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고, 통념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방법은 뭐다? 역할 바꾸기다. 그렇죠? 내가 에밀리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말만 떠나 에밀리의 경우는 뭐가 돼버린다?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회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뭘 통해서? 바로 이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내가 작중인물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뭐 했을 것이다?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 이전에 얘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든가 에밀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그너가 장미를 바치는 것이지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한 비평적 접근을 하게 된다.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에밀리에게 장미를 첫 번째는 기괴한 이야기에서 뭘 통해 가지고 중간에 역할 바꾸기를 거치면 바로 에밀리에게 장미를이 기괴한 이야기에서 공감 가는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에밀리 행동에는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평가가 달라지죠. 그럴 수 있다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뭐 하게 됩니까? 바로 역할 바꾸기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뭐가 되는 것이다? 바로 비평적 접근이 되는 것이죠.
핵심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역할 바꿈. 남의 입장이 돼서 판단해 보는 거. 자, 핵심 정리 1번. 이거는 그냥 남의 단점 잘 보고 자신의 단점은 못 본다. 이중 속성 요거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양면적 해석을 할 때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예가 나옵니다. 왼쪽은 장점인데 왼쪽은 단점으로, 오른쪽은 장점으로 표현하는 경우죠. 그래서 겸손하고 나성을 꺼려하게 되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쾌활하고 잘 웃으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끌고 여우 같다. 이렇게 장단점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력 있고 당당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는 식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향에 대한 상반된 평가, 양면적 해석. 2번 에밀리에 대한 평가가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역할 바꾸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남으로 봤을 때입니다. 비정상적인 인물,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나로 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답니다. 그 입장을 변호하죠. 그래서 비평 접근이 가능해졌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남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한 페이지 남았어요. 다음 시간 요거 하고 그러면 큰 1단원이 끝나고 아직은 여러분들 제가 준 과제 그 나상 국어 대가리